프랑스 함대 사령관 빌레브 제독은 나폴레옹의 명령보다 넬슨이 더 무서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1편에서도 말했지만 빌레브 제독은 이미 나일 해전에서 호레이쇼 넬슨 제독에 완전 박살이 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함대를 다시 돌려서 육군을 실어 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시간을 질질 끌면서 명령을 거부합니다. 트라팔가 해전은 1805년 10월 21일에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가 트라팔가 곳에서 영국 해군과 격돌한 전투예요. 당시 영국 해군은 이미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 스페인이 연합함대라서 숫자가 좀 더 많긴 했지만 해전에서의 승리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영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싸워서 적을 물리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나폴레옹의 전략은 단지 프랑스에 있던 육군을 건너편 영국에 상륙만 시키자. 즉 배를 수송선으로 써서 도버 해협만 넘어가자. 그래서 당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불로뉴 해안에 18만의 대군을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수송선 몇 척? 2,000척을 대기시켜요. 왜 이렇게 많은 수송선을 대기시켰냐? 이 도보 해협은 최단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프랑스에서 최단거리 34km만 건너가면 건널 수 있는 거리예요. 바람만 잘 맞으면 한 3, 4시간이면 범선으로 가능했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은 당시 육군은 자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군은 우리가 딸리지만 육군은 자신 있다. 어떻게든 바다 건너서 영국에만 상륙시키기만 하면 우리의 막강한 육군이 영국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자신 있다. 문제는 영국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버 해협을 엄청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었던 거죠. 이 34km라는 짧은 구간에도 뚫고 가려면 영국 해군이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정면 돌파로는 어렵다. 어떻게든 적을 유인해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책을 짜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함대의 배치를 보면 프랑스 함대 일부는 툴롱에 있었거든요. 프랑스 남부의 지중해 지역이에요. 이 함대를 이끌고 와서 북쪽으로 와서 함대를 모아서 한 방에 영국으로 넘어가야 작전이 성공했죠. 그것이 나폴레옹의 계책이었는데 문제는 영국이 당시 프랑스 함대를 봉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출항하기가 상당히 눈치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함대는 영국의 봉쇄를 뚫고 재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느리게 가면 영국 해군이 허겁지겁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함대가 어떻게 영국을 따돌리고 유인을 하게 되냐. 프랑스는 북쪽으로 가지 않고 우린 남쪽으로 갈 거야 라고 유인하기로 하고 영국 함대를 끌어내기로 합니다. 당시 프랑스 함대는 오랜 기간 봉쇄돼 있었기 때문에 해상 훈련, 항해 훈련이나 포술 훈련을 할 수 없이 계속 최소한의 유지 보수만 하면서 항구에 갇혀 있었거든요. 영국 해군이 너무 강하니까 밖에 나가서 영국 해군과 정면 충돌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프랑스 해군의 실력이 퇴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악조건을 뚫고 영국 해군을 바깥으로 유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해군 총사령관 빌레브 제독은 6척의 전열함을 이끌고 툴롱항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몰래 스페인의 카디프에 도착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카디프에도 6척의 전열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12척의 전열함을 일단 확보하게 됩니다. 자, 당시 넬슨은 프랑스 함대가 이쪽으로 갈 걸 생각을 못하고 프랑스 함대가 이집트를 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쪽에 못 오게 방어선을 이렇게 펼쳐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이쪽으로 안 간 거예요. 통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넬슨도 아차 싶은 거예요. 프랑스가 내 포위망을 빠져나갔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부랴부랴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쫓고 쫓기는 술래잡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당시 레이더가 없던 시기잖아요. 영국 함대가 직접 망원경해서 눈으로 보고 프랑스 함대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안 보이면 지나가는 선박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야, 너네 프랑스 함대 봤냐? 몇 척이나 됐냐? 어디로 갔냐? 얼마만큼 전에 이동을 했냐? 이런 것들을 물어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연합함대 입장에서도 다급하죠. 영국군한테 쫓겨가지고 잡혀버리면 해전에서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넬슨을 한 번 따돌리긴 했지만 당시 영국 함대가 해안선을 거의 쭉 다 봉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함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이동하는 중에 영국 함대를 계속 만나서 교전을 치르게 됩니다. 교전을 치르면 치를수록 전력도 깎아먹고 자신의 위치도 발각되고 방향도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나폴레옹은
영불 해협에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연합함대가 얼른 도착해야지만 수송작전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동쪽에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이 프랑스 쪽 라인강 쪽으로 진격을 해서 굉장히 위협을 합니다. 나폴레옹은 어떻게 해요? 내가 쳐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 일부를 이동시켜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막으러 보냅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를 하나로 뭉쳐서 영국에 몰빵 드랍해가지고 침략하려던 계획이 완전 어그러진 거죠. 그리고 프랑스가 일부 군대를 빼서 이동을 시켰잖아요. 그 군대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빌네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해군사령관 빌네브는 툴롱항을 겨우 빠져나가서 카디프항에 겨우 정박했는데 나폴레옹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 야, 나폴리에 가서 여기 프랑스 군대가 있으니까 태워가지고 다시 영불 해협으로 와라. 빌네브 입장에서는 열이 받는 거죠. 아니, 내가 툴롱항에서 영국 함대 봉쇄를 뚫고 힘들게 카디프항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면 누굴 만나요? 자기를 추격해오는 넬슨 제독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단 말이에요. 프랑스 함대 사령관 빌네브 제독은 나폴레옹의 명령보다 넬슨이 더 무서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1편에서도 말했지만 빌네브 제독은 이미 나일 해전에서 호레이쇼 넬슨 제독에 완전 박살이 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레이쇼 넬슨에 대해서 공포증,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이에요. 넬슨만은 마주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함대를 다시 돌려서 나폴리에 가서 육군을 실어 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시간을 질질 끌면서 명령을 거부합니다. 넬슨을 마주치기가 싫어요. 그러면 나폴레옹도 가만히 있는데 열이 받잖아요. 아니, 내 명령을 감히 거역해 이 자식이 하면서 야, 그 새끼 잘라버려 하고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빌네브 제독은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쫄아서 함대를 이동하기로 합니다. 이동하는데 누구를 마주쳐요? 바로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던 호레이쇼 넬슨을 마주치게 되는 거죠. 당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는 33척이었어요. 영국 함대는 전열함 27척과 프리기탐 6척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당시 프리기탐은 소형 함정이었거든요. 의사 전달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보급으로 지원하는 데 쓰이는 배였단 말이죠. 일반적인 해전의 당시 모습은 1편에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줬지만 일자로 나란히 서서 함포 사격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상대방도 일자로 나란히 써서 함포로 응사를 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배로 따지자면 자신의 옆면이 가장 장갑도 두껍고 방어력도 좋고 공격력도 좋은 부분이었어요. 옆으로 많이 쏘니까 내 옆으로 포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갑도 두껍게 했단 말이죠. 여기서 근데 상대방의 배에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배가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가장 강한 부변이 적의 가장 약한 부변을 정면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측면이 가장 강한 부면이긴 한데 반면에 선수 그리고 선미는 대포를 많이 싣지도 않고 장갑도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배를 이렇게 치고받고 공방전을 하다가 90도로 적의 선수나 선미를 맞부딪히게 되면 완전 게임이 끝난 거예요. 내 가장 강한 포를 마구 뿜을 수 있고 적은 그냥 가만히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산발탄을 해서 적을 완전 갈퀴질을 하듯이 긁어서 완전 물찌를 수 있는 포지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갈퀴질을 뜻하는 레이킹 또는 종사공격이라고 하는 공격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를 가장 위험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이 위치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옛날에 비행기가 도그 파이팅을 할 때 꼬리를 잡으면 유리했기 때문에 꼬리 잡기를 하듯이 이렇게 서로 빙글빙글 돌잖아요. 당시 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종사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 끝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위치를 빠져나갔어야만 됐죠. 반면 파란색 함정 위치에서는 어떻게든 종사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꼬리 물고 이 포지션을 차지해서 포를 쏘기로 한 거죠. 이 공격이 일반적인 당시 해전의 모습인데 넬슨 장군은 이 상식을 뒤엎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 함대가 당시 쭉 도열해 있었어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넬슨 제독은 정면으로 그 위험한 90도로 정면 돌파를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종사공격을 할 수 있는 위치였죠. 프랑스 함대가 엄청난 포사격을 할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넬슨 제독의 영국군은 이미 꽤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전체적인 영국 해군의
함정의 수만 부족했지 숙련도도 뛰어났고 항해술도 뛰어났고 전체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았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한 공격을 감행했을까요? 처음에 돌격할 때는 너무나도 위험하지만 일단 돌격을 해서 적의 함정에 스며들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영국군이 맘 놓고 종사 공격을 퍼부어서 프랑스 함대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스며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물론 돌격을 할 땐 굉장히 위험하죠? 혹시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적의 포사격을 받아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돛대라도 끊어지게 되면 기동성을 그대로 상실하고 완전 떠있는 섬처럼 돼버리거든요. 넬슨은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공격을 시도했을까? 바로 넬슨이 영국군이 그만큼 숙련돼 있고 전력차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는 당시 단일된 지휘 체계가 없었어요. 뒤죽박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전 경험도 적었죠. 그리고 영국군이 오랜 기간 항구를 봉쇄해서 포술이나 항해술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반면 영국군은 전력이 너무나도 빵빵했고 실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충분히 적의 부정확한 포를 뚫고 스며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넬슨 제독은 정면으로 돌파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1자로 함대를 2개로 나눠서 정면 돌파를 하게 돼요. 양쪽 일자의 가장 선봉부대가 가장 위험에 빠지기 쉽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선봉부대 총사령관 넬슨이 맨 앞장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봉의 이사령관 콜링우드가 앞장섭니다. 최선봉의 총사령관 2명이 앞장서니까 다른 사람이 토를 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먼저 목숨을 걸 테니 너네도 뒤따르라고 하는데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전력으로 돌격을 하고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는 이때다 싶어서 종사공격을 어마어마하게 가합니다. 하지만 넬슨 장군의 예상대로 포의 정확도가 떨어져요. 정확히 맞추지를 못해요. 오히려 영국 함대가 넬슨이 예상했던 대로 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 사이로 스며드는데 성공합니다. 일단 스며들면 90도로 영국군이 전세가 역전되게 되죠. 전세가 역전돼요. 프랑스 총사령관 빌레브가 탑승한 뷔샹테르함이 통제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함대가 한 대 한 대씩 갈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합함대 33척 중 20척이 납포되고 한 척이 격침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겪게 돼요. 거의 전멸 수준인 거예요. 수천 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하게 됩니다. 영국은 총사령관 넬슨 제독을 잃지만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프랑스의 주력 함대가 이렇게 격파되면서 나폴레옹은 영국을 침략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해상 패권을 둔 정면 충돌이 일어났고 영국의 완승으로 끝내게 되죠. 영국의 함대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영국의 해상 패권을 쥐고 독주하는 팍스 브리테니카가 열리게 됩니다.